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30년 세월이 제 등 뒤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기적이라고요? 올해 69, 제 이름은 박정숙입니다. 저는 이 집에서 30년을 넘게 아니 30년을 꼬박 남의 집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홀로 아들 지훈이를 키워냈고 이 아파트 한 채를 제 이름으로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한 후 15년 며느리와 손녀 둘을 받아들여 함께 산 세월이었지요. 그 15년의 끝에 제가 들은 말은 이기적이라는 비수였습니다. 모든 비극은 어쩌면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 눈을 떴습니다. 뼛속까지 밴 습관이었죠. 밤새 뻣뻣하게 굳은 허리를 아이고 소리와 함께 겨우 일으켜 세우고는 곧장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아침잠이 많았고 아들 지훈이는 밥심으로 출근해야 한다며 아침을 거르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쌀을 씻어 밥솥에 안치고 어젯밤 미리 다듬어둔 재료로 시금치나물을 무치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에 퍼질 때쯤 첫째 손녀딸아이 방에서 앙칼진 알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지요. 제 하루는 그렇게 저를 제외한 모든 가족의 아침을 여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손녀들 등교 준비를 돕고 출근하는 아들 녀석. 넥타이라도 한번 매만져주고 나면 제 몫으로 남은 누룽지에 물을 말아 허겁지겁 넘기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아침 8시.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인 주방 개수대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거실 청소는 다 하셨어요? 그래. 밥하기 전에 새벽에 돌려놨다. 이따 오후에 제 친구들 오기로 했으니까 화장실 청소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손님용 수건도 새로 꺼내 놓으시고요. 며느리 수진이는 40살 참 똑 부러지고 자기 관리도 철저한 여자였습니다. 저와는 달랐지요. 저처럼 남을 위해 굽히고 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수진이는 저를 가족이라기보다는 집안일을 관리하는 사람 정도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내가 내 친구들 접대하려고 이 새벽부터 일어난 건 아닌데 꼭 저렇게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한 건지 서운한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고무장갑 낀 손을 움직였습니다. 가족이니까, 내가 참아야 이 집안이 평화로우니까 30년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세탁기를 돌리려는데 수진이가 빨래 바구니 2개를 들고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는 자기 부부와 아이들 옷이 담긴 바구니, 다른 하나는 제 옷까지 몇 개가 담긴 작은 바구니였지요. 어머니 말씀드린다는 걸 깜빡했네요. 뭘? 앞으로 빨래는 저희 거랑 어머니 거 따로 분리해서 돌려주세요. 따로? 왜? 지금까지 같이 잘 빨았는데. 수진이는 마치 당연한 걸 묻는다는 듯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좀 찝찝해서요. 어머니 일하실 때 입는 옷이랑 저희 속옷이랑 섞이는 거 전 싫어요. 애들 옷도 그렇고요. 수진아, 너 정말. 왜요, 어머니? 틀린 말 했어요? 그리고 세탁기 2번 돌리는 게 뭐 그리 힘든 일이라고 그러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의 그 차가운 눈빛과 말투, 마치 더러운 것 취급하는 듯한 그 태도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찝찝하다고? 내가 찝찝해? 제 손은 지난 30년간 남의 집을 쓸고 닦으며 아들을 키워낸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당신들 밥을 해먹이고 그 손으로 당신들 옷을 빨아입혔는데 이제 와서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내 옷에 묻은 땀이 찝찝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겠다. 그렇게 아마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한 솥밥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결코 한 가족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저 이 집에 얹혀 사는 돈 안 받고 일해주는 늙은 식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대답이 만족스러웠는지 바구니 2개를 세탁실 앞에 툭 내려놓고는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세탁실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위잉 하고 돌아가는 세탁기 소리가 꼭 제 속에서 울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30년 된 이 아파트가 내 피땀으로 일군 이 집이 오늘따라 유난히 춥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의 요구대로 빨래를 따로 돌리기 시작한 날부터였습니다. 안 그래도 굽혔다 펴길 반복해야 하는 허리가 더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탁기를 2번 돌리고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2번 나르고 넣는 것도 2번. 그 모든 것이 69의 제 몸에는 버거운 노동이었습니다. 내가 젊은 것도 아닌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저는 말없이 그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제가 입을 다물어야 집안이 조용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거실 바닥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걸레를 빨아 쪼그려 앉아 바닥을 훔치는데 갑자기 등줄기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불길이 허리를 관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악! 저는 비명과 함께 그대로 거실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허리부터 다리 끝까지 수만 개의 바늘이 동시에 찌르는 듯한 통증에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남의 집을 쓸고 닦으며 혹사했던 제 허리가 드디어 마지막 경고를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마침 방에서 나오던 수진이가 저를 보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허리를 못 움직이겠어. 아이고, 또 그러세요? 제가 병원 예약 잡아드릴 테니 일단 일어나 보세요. 저녁 준비하셔야죠. 저녁 준비. 저는 숨도 못 쉴 만큼 아픈 와중에도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119 구급차 대신 아들 지훈이가 퇴근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훈이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저를 부축해 동네 정형외과 야간 진료실로 데려갔지요. 보호자분 30년을 이렇게 쓰셨으니 뼈가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말기. 뼈가 신경을 너무 심하게 누르고 있어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저는 수술이라는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나이에 척추에 칼을 댄다는 것이 너무도 무서웠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아들 지훈이에게 겨우 입을 뗐습니다. 지훈아, 엄마 수술해야 한단다. 척추 수술. 수술이요? 갑자기 무슨? 의사가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는데. 저는 아들이 엄마 괜찮으세요? 무섭죠? 하고 제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길 바랐습니다. 평생 저 하나 믿고 살아온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아들 지훈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일주일이요?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뭐?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 아들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지훈이는 제 건강, 제 두려움, 제 고통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아내 그리고 아이들의 불편함을 가장 먼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수술받게 생겼다는데 내 걱정은 고작 집안일이란 말이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저는 어머니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집에 아침밥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돌리는 늙고 병들었지만 여전히 작동해야 하는 기계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건 수진이가 하면 되지 않니? 아이 엄마도 알면서 걔가 살림하는 거 봤어요? 당장 애들 도시락부터가 문제네. 아들은 끝까지 제 안부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억눌러왔던 서름이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틀어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어둠만 바라보았습니다. 수술 날짜는 일주일 뒤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서운 수술실에 들어가는 날 제 곁을 지켜줄 가족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요. 허리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이 바로 심장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결국 혼자였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하필 그날 급한 출장이 잡혔다며 새벽 일찍 집을 나섰고 며느리 수진이는 애들 학교 보내고 학원 챙기려면 정신이 없다며 병원 문턱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바쁜 거겠지. 나 하나 없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바쁜 게 맞을 거야.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며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에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척추에 칼을 대는 이 무서운 순간을 저는 완전히 혼자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되고 수술대 위에 눕혀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옆 침대에 누워 수술을 기다리던 다른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그 할머니의 손을 번갈아 주무르고 손자 녀석은 할머니 파이팅 하며 작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하얀 천장 위로 조명이 켜지고 저는 그대로 마취에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70평생을 뭘 위해 이렇게 악착같이 산 걸까? 얼마나 지났을까요? 지독한 통증과 함께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병실의 하얀 천장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갈 듯 말랐지만 물 한 모금 달라고 말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물 좀. 목소리는 갈라져 나오지 않았고 제 손을 잡아줄 사람도 등을 쓸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수술을 마친 그 할머니를 둘러싸고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쪽 침대까지 넘어와 제 심장을 칼로 베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저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을 헌신한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뼈가 시리도록 외롭고 서러웠습니다. 그렇게 꼬박 일주일을 혼자 병실에서 버텨냈습니다. 퇴원하는 날도 아들 녀석은 퇴근하고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한 채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짐가방을 끌고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제 전화는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현관 도어록을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는 거실 소파에 편하게 누워 손톱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수술은 잘 되셨고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병문안도 못 갔네요. 괜찮다. 다행이네요. 수진이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를 부축하러 현관으로 나오지도 제 가방을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수술 자리가 터질 듯한 고통을 참으며 안방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등 뒤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지요? 가슴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방금 척추 수술을 하고 돌아온 시어머니에게 걱정이나 위로가 아니라 집안일이 가능한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의사가 한 달은 꼼짝 말고 누워있으라고 했다. 뼈가 붙어야 한다고. 한 달이요? 아이고, 그럼 어떡해요? 당장 애들 밥이며 빨래며 산더미인데.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수진이는 뒤이어 돈도 많이 들 텐데 아깝게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돈. 아깝게. 그 두 단어가 제 귓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 그거였구나. 30년간 남의 집 가사도우미로 일해본 내 피 같은 돈으로 산 이 집. 그 집에서 15년간 너희들 가족을 위해 공짜로 밥해 먹이고 애들 키워주고 청소 빨래를 다 해줬구나. 그런 내 몸뚱이가 망가져서 수술을 하고 돌아왔는데 한 달간 나를 간병할 비용이 그저 파출부 부르는 돈보다 아까웠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니,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그저 돈 안 드는 무료 가정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늙고 병들어 쓸모가 없어지자 그저 돈 아까운 짐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이를 악물고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수술 자리가 아픈 것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제 30년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한 이 배신감에 비하면 말입니다. 저는 낡은 장롱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30년간 남의 집 일을 하며 푼푼히 돈을 모아 이 집을 사들인 기록이 고스란히 담긴 낡은 가계부였습니다. 그래, 이제 끝내야겠다.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내가 내 손으로 끊어내야겠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낡은 가계부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와 꼬박 열흘이 지났습니다. 의사의 말대로 저는 꼼짝없이 제 방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30년간 단 하루도 쉬어본 적 없는 몸뚱이를 강제로 눕혀놓으려니 온몸이 쑤시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이 집안의 서늘한 공기였습니다. 수술한 어미의 방에 따뜻한 죽 한 그릇 끓여다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로 제 얼굴을 보는 둥 마는 둥 했고, 며느리 수진이는 배달 음식 용기를 치우며 어머니 때문에 쓰레기만 늘었다고 투덜거렸지요. 그래, 내가 없으니 집안이 엉망이구나. 하지만 아무도 나를 돌볼 생각은 없구나.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술 부위가 욱신거려 잠을 깨고 말았습니다. 목이 말라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고 앓는 소리를 내며 겨우겨우 몸을 일으켜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제 방은 거실과 바로 붙어 있었지요. 방문을 열려는데 문틈으로 아들 내외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이대로는 못 살아요. 이게 뭐예요? 한 달을 꼼짝없이 누워 계시겠다는데, 그럼 우리 밥은? 애들 빨래는? 아, 조금만 참아. 엄마도 아파서 저러시는데 어떡해. 아들의 목소리에 일말의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래, 지훈이는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그 희망은 며느리의 다음 말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프신 건 아프신 거고,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잖아요. 안 그래도 어머니 계셔서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불렀는데. 솔직히 말해봐요. 당신도 불편했잖아. 저는 방문 손잡이를 잡은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불편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제 귀로 직접 확인하고야 만 것입니다. 밥을 해먹이고 손녀들을 돌봐주고 그 애들 뒷바라지를 해준 30년이 고작 불편함이었다니요. 혼잣말 내가 너희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구나. 늙고 병든 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말은 아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솔직히 그렇긴 하지. 꺼봐요.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요. 자유롭다. 그 말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며느리 수진이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제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여보, 요양원은 어떨까요? 요양원. 그 세 글자가 제 귓속에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시설도 깨끗하고 전문적으로 간병도 해주고. 그게 어머니한테도 좋고 우리도 좀 자유롭게 살고.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해다오. 당신 미쳤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소리야? 저는 제 아들이 그렇게 소리쳐 주길 마지막까지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지훈이는 한참의 침묵 끝에 제 가슴에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알아봐. 당신이 조용히 한번 알아봐. 알아봐.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30년간 피눈물로 지켜온 아들이 저를 내다버릴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 잠시 쓸모가 없어지니 이 집에서 제가 제 돈으로 산 이 집에서 저를 쫓아내고 요양원이라는 곳에 가두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 마시는 것도 잊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수술한 허리가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그 차가운 배신이 온몸의 뼈마디를 부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버릴 궁리를 한다면 내가 먼저 너희를 버려주겠다고.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요양원이라는 세 글자를 엿들은 그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아니, 사실 그들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저 하나뿐이었지요. 저는 수술한 허리를 핑계로 제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수진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지요. 저를 버릴 계획을 세우고도
어미 앞에서는 태연자약할 수 있다는 그 뻔뻔함이 무서웠습니다. 내가 30년을 키운 아들이 어미를 버릴 생각을 하고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아침 인사를 할 수 있구나. 그렇게 며칠이 더 흐른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괜스레 들뜬 손녀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내외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평소와 달리 두 사람의 얼굴엔 어색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좀 어떠세요? 왜? 다름이 아니라 저희 이번에 여행 가려고요. 제주도요. 제주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술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저를 두고 여행이라니요. 애들이 전부터 노래를 불렀거든요. 마침 싼 표가 나와서 3박 4일로 예약했어요. 그렇죠. 바람도 좀 세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고 마지막 희망을 담아 물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아직 가족이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제 물음에 아들 지훈이는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 며느리 수진이가 기다렸다는 듯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무슨 말씀이세요? 수술하신 분이 어떻게 비행기를 타요? 어머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이건 그냥 저희끼리 가는 가족 여행이니까요. 저희끼리 가는 가족 여행. 그 말이었습니다. 그 가족이라는 두 글자에서 저는 완벽하게 배제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일부러 가족이라는 말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는 듯이 말입니다. 가족 여행 그래, 너희 가족. 나는 그 가족이 아니었던 게지.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은 저를 요양원에 보내기 전에 미리 해보는 연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자유로운 삶이 얼마나 좋은지, 불편한 짐을 떼어놓고 너희 가족끼리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려는 잔인한 리허설이었습니다. 엄마, 저 그게. 됐다. 잘 다녀오너라.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아들의 행복을 위해 붙들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그 가족 여행이라는 말 한마디에 뚝 소리를 내며 무참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 가거라. 실컷 다녀오너라. 너희 가족끼리.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만끽하고 오는 동안 나도 내 인생을 준비해야겠다. 저는 그들이 거실에서 짐을 싸는 소리를 들으며 제 방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가계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30년 전 이 집을 계약했던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화번호가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게 남은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손녀들의 들뜬 목소리와 캐리어 바퀴가 현관 대리석 바닥을 긁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제 방 침대에 누운 채 그 소리들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녀올게요. 아, 빨리 와. 비행기 늦겠어. 아들의 마지막 인사는 며느리의 재촉에 묻혀버렸습니다. 철컥. 현관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고 집안은 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 정막 속에서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30년간 이 집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완벽한 고요함이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던 소리로 가득 찼던 이 공간. 그 소리가 사라지자 저는 비로소 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같구나. 그토록 원하던 너희 가족끼리. 이상했습니다. 외롭거나 서러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꽁꽁 얼었던 가슴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해방감이었습니다. 저는 끙 소리를 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술한 허리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10분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힘이 솟았습니다. 벽을 짚고 일어나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냈습니다. 제 청춘과 맞바꾼 제 30년 피눈물의 증거. 손때 묻어 너덜너덜해진 30년 된 낡은 가계부. 표지를 넘기자 삐뚤빼뚤하지만 악착 같았던 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5년 4월 10일. 파출부 일당 3만 원. 지훈이 등록금 5만 원 저축. 1997년 8월 2일. 폭우. 허리 통증. 그래도 출근.
일당 4만 원. 2003년 11월 5일. 드디어 아파트 계약. 내 집.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의 집을 쓸고 닦으며 모은 푼돈을 아끼고 아껴 굶어가며 장만한 내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15년간 이 집에서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이건 내 집이었지. 내 피눈물로 산 내 집에서 내가 왜 요양원으로 쫓겨나야 한단 말이냐. 저는 가계부 맨 뒷장에 적어둔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30년 전 이 집을 계약할 때 인연을 맺었던 부동산 중개인의 번호는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인터넷에서 찾아낸 이 동네에서 가장 빠릿빠릿하게 일한다는 행운 부동산의 번호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69평생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행운 부동산이죠? 네, 맞습니다. 저기 집을 좀 팔려고 하는데요. 32평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가장 빠른 시일 내에요. 전화기 너머의 중개인은 베테랑인 듯 했습니다. 아, 그 아파트요. 지금 재건축 이슈 있어서 매물 나오기만 기다리는 사람 많습니다. 금매면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 하지만 일주일 안에도 계약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아들 내외가 3박 4일 여행에서 돌아오고도 남을 시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날 오후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그는 집을 꼼꼼히 둘러보더니 혀를 내둘렀습니다. 사모님, 혼자 사셨어요? 오래된 아파트인데 어쩜 이렇게 관리를 잘하셨어요? 도배, 장판도 필요 없겠네. 그냥 쓸고 닦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이 정도 상태면 금매로 내놔도 제값 다 받겠습니다. 중개인은 계약서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자제분들은 이 사실을 아시나요? 이건 내 집입니다. 내가 30년간 남의 집 일에서 번 돈으로 산 온전한 내 집이에요. 내 재산 내가 처분합니다. 제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70년을 남을 위해 살았지만 마지막 남은 내 존엄과 재산까지 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중개인은 제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알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돌아가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처음으로 주인처럼 앉아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늘 앉던 그 자리, 아들이 늘 눕던 그곳. 그래.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자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마. 저는 조용히 일어나 제 방에 있던 작은 박스들을 꺼냈습니다. 수술하러 가기 전 챙겼던 그 가방, 그리고 낡은 가계부, 제 옷까지 몇 개. 그것이 이 집에서 30년을 산 저의 짐 전부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여행에서 돌아오기로 한 넷째 날 오후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이미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였지요. 저는 제 짐이라고 할 것도 없는 낡은 상자 몇 개를 거실 한편에 묵묵히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거실 소파 가장 편한 자리에 앉아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띠띠띠삑. 현관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집이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아이고, 피곤해. 역시 집이 최고네. 며느리 수진이가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들어서다 제 앞에 쌓인 이삿짐 상자를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여행의 피로와 만족감으로 상기되었던 얼굴이 순식간에 의아함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아니, 왜 이렇게 집이 휑해요? 제가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아챈 모양이었습니다. 아들 지훈이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 상자들은 이사 가려고 짐 쌌다. 그 한마디에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사요? 어디로요? 울진. 울진이요? 갑자기 무슨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수술한 허리가 여전히 아렸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조금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 그 말을 안 했구나. 이 집 팔았다. 팔았다고요? 지훈이와 수진이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사람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여행 간 사이에 집을 팔아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럼 저희더러 어쩌라고요?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저희더러 어쩌라고요. 수술을 하고 돌아온 제게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냐고 묻던 병든 저를 요양원에 보낼 궁리를 하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던 낡은 가계부를 집어들었습니다. 너희야 알아서 해야지. 그동안 너희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말이다. 엄마,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가라고요? 너희가 그렇게 원하던 독립하거라. 나 없어야 자유롭다며. 너희 가족끼리 살고 싶다며. 제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들의 요양원 계획을 제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30년이다. 내가 이 집에서 너희들 밥해 먹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애들 키워준 세월이 30년이라고. 그런데 너희는 내게 뭘 했지? 저는 3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척추 수술받고 병실에 혼자 누워있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니? 수술하고 돌아온 날 너희는 내 건강이 아니라 집안일 걱정을 했어. 쓸모가 없어지니 이제 요양원에 버릴 궁리까지 하고. 엄마 그건... 닥쳐라. 제 고함 소리에 놀란 손녀들이 울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내가 30년 전에 이 집을 산 계약서와 가계부다. 내가 남의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며 푼푼히 모은 내 피눈물로 산 내 집이야. 너희는 이 집에서 15년을 살면서 관리비 한 푼, 전기세 한 푼 낸 적 있니? 아들 내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간 나를 공짜 가정부로 부려먹었으면 됐잖아. 이제 와서 늙고 병드니 이기적이라고. 요양원에 보낼 거라고. 누가 누굴 보고 이기적이라는 거냐? 저는 제 짐 상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난 내일 아침에 이사 간다. 너희들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그때까지 짐 다 빼. 금요일이요? 그게 말이 돼요. 이 집 새로 산 사람들이 금요일에 이사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며느리 수진이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서 제게 악을 썼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이기적으로 구실 거예요? 그래. 이기적이다. 69평생을 남을 위해서만 살았으니 남은 시간은 나 하나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볼란다. 그러니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6시였습니다. 약속했던 이사차가 골목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30년간 이 집에서 맞이했던 그 어떤 아침보다도 맑은 정신이었습니다. 제 짐은 단출했습니다. 낡은 상자 대여섯 개. 이삿짐 센터 직원분이 멋쩍은 듯 물었습니다. 할머니, 30년 사신 댁짐이 이게 전부이신가요? 그러게요. 내 것이라곤 이것뿐이었네요. 그때였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샌 것인지 붉게 충혈된 눈을 한 아들 지훈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젯밤의 충격과 분노는 가라앉고 이제는 겁에 질린 아이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저희는 이제 어떡해요, 엄마? 아들의 그 물음은 여전히 저를 위한 걱정이 아닌 자신을 위한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지막으로 아들의 어깨를 한번 두드려 주었을 뿐입니다. 수진이는 끝내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가 터져 나온 손녀들이 할머니 하고 달려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지요. 하지만 저는 눈물을 참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도 너희 보고 싶을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인생을 살아야 해. 너희도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아이들을 떼어놓고 차에 오르는 그 순간이 30년 세월 중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30년을 살았던 내 피눈물의 아파트가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고생 많았다, 정수가. 정말 고생 많았어. 3시간을 달려 울진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비릿하지만 시원한 바다 내음이 제 폐부 깊숙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20년 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였습니다. 새로 얻은 집은 바닷가 언덕 위에 있는 작은 빌라 1층이었습니다. 작지만 햇살이 가득 들어와 따뜻했고 무엇보다 온전히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을 여니 거짓말처럼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고 쏴 하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70평생 처음으로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도 아들의 한숨 소리도 새벽을 재촉하는 알람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잔잔한 파도 소리만이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동네 노인정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웃고 떠들며 지냈습니다. 제 이름이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가 아닌 박정숙 씨로 불리는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려나가 보니 낯선 사람처럼 초췌해진 아들 지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살이 쏙 빠지고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냐? 엄마, 저는 묵묵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앉아 바다를 보며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엄마 저희 장모님 댁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장모님이 매일같이 저를 구박하고 수진이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려고 하질 않아요. 애들 밥은 매일 배달 음식이에요. 듣고 보니 그들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희생 위에 군림하던 삶이 그 희생이 사라지자마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저희한테 어떤 존재였는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엄마. 아들은 제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내가 감화하며 보따리를 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훈아, 너는 내가 편하기 위해 나를 찾은 것이지 내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란다. 저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제가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무친 나물과 제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찌개였습니다. 아들은 어린애처럼 밥을 2그릇이나 비우며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이 된장찌개 맛 정말. 엄마, 저희 여기로 이사와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네?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지훈아, 나는 지금 여기가 좋아. 내 이름으로 내 삶을 사는 지금이 행복하단다. 더 이상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할머니로 살고 싶지 않아. 엄마, 내가 정말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다면 돌아가서 너희 가정, 내 손으로 직접 일으켜 세워라.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정 때문에 이 지옥 같은 굴레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 제가 싸준 반찬통을 들고 초라하게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바다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69. 누군가는 늦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이 제 인생의 첫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제게 잘했다, 정수가 하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비로소 박정숙이라는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